4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SK텔레콤과 KT, LG U+,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관련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확정 판결입니다. 소비자단체의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논란과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와 의의,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휴대전화 이동통신요금 산정 관련 사업비용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확정 판결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늘 판단입니다. 앞서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 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동통신 3사들의 요금 산정 근거와 적정성, 담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입니다. 아마 통신사별로 이제 사업 규모라든가 또는 사업 비용이라든가 또는 원가 산정의 자료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세 통신사가 동일한 통신 요금을 설계하고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자료입니다. 2011년 이후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축이자 대세인 4G, 5G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그렇지만 다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 구조가 유사하다라면은 이제 정부가 알아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1년 이후 원가 자료도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 뒤에 거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 이제 그 외의 정보는 저희가 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결같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러내놓고 반발하진 않았지만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의 요금 산정 자료를 공개하는 건 영업 비밀 침해라며 부글부글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통신비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자연스레 통신비 산정 등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이는 통신비 인하 강력한 압박 요인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유명한 한 스타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40억 원 넘는 지연 이자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에 다녀온 김정래 기자가 자초지종을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법연수원 20억이 최인호 변호사가 대구 북구 주민 1,384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을 냅니다. 최 변호사는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뒤 2010년 2심에서도 국가 항소가 기각돼 최종 승소합니다. 사단은 2011년 3월 거액의 국가 배상금을 만여 명의 소송 참여 주민들에게 배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초 소송이 제기된 2004년부터 승소 확정 판결이 나온 2010년까지 6년이 경과하면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만 142억 2,386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최 변호사는 이 142억 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본인이 모두 가져갑니다. 소송 지연이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판결 원금과 함께 승소 주민들에게 분배돼야 합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위임장이나 약정서를 변조해 지연이자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횡령과 사무소 변조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법원은 오늘 그러나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선 주민들과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도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일부 약정서 변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한 번 변조된 것을 원상회복시킨 것일 뿐이라는 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믿기 어려운 변명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정들을 볼 때 증명력이 크다고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최 변호사의 주장을 뒤엎을 검찰 수사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입니다. 최 변호사는 한편 오늘 재판과 별개로 수십억 원대의 탈세 혐의와 수사 무마 법조 괴롭이, 수사정보 유출 등 혐의로 구속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군 비행장 집단소송 배상금 비리 혐의 재판 1심은 일단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탈세 혐의 등 또 다른 혐의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검찰의 칼끝을 무력화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 검찰의 반격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수시와 정시 통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분분한데요. 무슨 정권만 바뀌면 대입 제도를 바꾸느냐, 학생들이 실험용 뭘 못하냐 하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입 제도는 모르겠지만 꼭 바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 관련 당사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어렵고 황당한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숙주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쌀국수 집입니다. 쌀국수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쌀국수와 함께 나오는 숙주입니다. 쌀국수집 주인 입장에선 숙주하면 나물 숙주를 떠올리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저희 쓰는 숙주밖에 모르겠습니다. 연상이 안 되는데. 이 숙주라는 단어가 교육 관련한 우리나라 민법 조항에도 나옵니다. 당연히 쌀국수의 숙주는 아닙니다. 채권의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명시한 민법 제164조 4호입니다.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까지는 알겠는데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특히 숙주는 무슨 뜻과 맥락인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로 미뤄 무슨 채권과 관련된 단어겠거니 추정할 뿐입니다. 일단 법전 속 숙주가 무슨 뜻 같냐고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숙주요? 숙주. 나물 만들어 가는. 아, 숙주? 뭐 삼국지에서 본 것 같은데. 숙주? 나물. 나물이요? 처음 듣는데 그냥 먹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숙주 그 기생할 때 하는 그 숙주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대부분의 시민은 민법에 나오는 숙주를 기생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숙주 또는 녹두채 나물의 한 종류인 숙주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법 164조 4호에 명시된 숙주는 글방 숙자에 주인 주자를 씁니다. 순 우리말 글방은 학교를 말합니다. 즉 숙주는 학교,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주인을 말합니다. 숙주, 교육기관의 주인. 당사자인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이 조항을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고 저희가 이거 법무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쭤보고 전화드려도 될까요? 법무부에 여쭤보고 한참 뒤에 전화를 건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 알았다는 듯 숙주의 유래부터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학교를 의숙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석하기에는 학교 같은 교육기관의 설치 경영자, 주인, 워낙 예전 용어다 보니까 의숙, 공익을 위해 의연금을 모아 세운 교육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휘문 의숙, 무슨 의숙 등 일제 때 세워진 학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조문은 개정된 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때야 거의 교육하는 데가.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 공포된 건 1958년, 60년이 넘도록 일제 때 단어 의숙에서 유래한 숙주라는 단어가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인 교육부도 이미 오래전부터 안 쓰는 법률 용어 숙주. 그런데도 쉬이 바뀌지 않고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끈질기게 기생하며 숙주하고 있는 유물 같은 법률 용어 숙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기식 금감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인데요. 네. 19대 국회 초선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에서 경비를 지원받아서 해외 시차를 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턴 여비서까지 동행을 했다는 것, 네. 또 의원 임기가 끝나가던 무렵 3억 6천만 원 정도 남아있던 이 후원금을 자신이 속해 있던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또 동료 의원들에게 기부 또는 후원을 해서 이른바 셀프 외유 또는 셀프 기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논란과 구설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이 사퇴하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 뭐 김기식 금감원장이나 김 원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일단 김기식 원장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유성 출장이 아닌 공무상 출장이었다, 또 부적절한 돈이나 행동은 없었다는 게 김기식 원장의 주장입니다. 네. 청와대도 일단 김기식 원장을 이번 논란으로는 내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한마디로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스탠스입니다. 네. 뭐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후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네, 크게 4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네. 또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또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의혹사안입니다. 네. 뭐 야당의 의혹 제기나 시중의 논란만으로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키지 않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선관위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죠?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제 김기식 금감원장을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보수 시민단체도 김 원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대검은 오늘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기식 원장 선관위 질의나 검찰 수사 관련해서 법적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혐의는 일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또 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도인데요. 네. 핵심은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대가성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범죄로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네. 김준석 변호사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모종의 약속을 한 사실이 담긴 내용이 공개되거나 또는 각 기관에 특혜를 주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한 현재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 범위가 넓어서 검찰 수사에 따라 뇌물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윤서영 변호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회의원은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매우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직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정의당이 보니까 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금융개혁에 칼을 휘두를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라고 몰아세우던데 관행이었다는 김기식 원장 해명 조금 그러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입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36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3차례의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 다른 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1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마땅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자발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범죄를 막는 게 목적일 텐데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 용인 경원지사,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최근 발견된 관련 문건 6천여 건 등을 토대로 본사 차원의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자녀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 감찰관은 최근 법무부 탈검찰화를 명분으로 사임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 요구서를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변협은 입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적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양질의 법률을 적게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